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유튜브 공지에 캐나다 워홀 관련 질문을 받는다고 올린 적이 있어요. 거의 인스타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때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Q&A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소비자금 궁금해요. 정착 비용. 제가 워홀을 했을 당시에는 캐나다 환율이 거의 1달러가 1,000원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1달러가 그냥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 과정에서 든 비용은 비자 신청비, 항공권, 임시숙소, 보험, 이심 이렇게 해서 총 316만 원의 준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지불할 필요 없이 준비를 하면서 차차 지불을 하면 되는 돈이기는 해요. 임시숙소 끝나고 저는 첫 렌트를 다운타운에 있는 세컨룸을 구했고 달에 1,300불 정도 냈습니다. 130만 원이에요. 그 전기세가 이제 매달 30불 정도 나갔고 제가 처음에 입국을 해서 이제 고정 잡을 구해서 첫 체크를 받기까지 그 시간이 한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이 시간에 쓴 돈이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왔을 때 할인자분 구하지 않고 로컬점만 계속 지원을 했고 중간에 한 곳을 구했지만 거기가 2주 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 잡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착 비용에 관해서 좀 덧붙여 드릴 말씀은 렌트비를 좀 비싸게 내기는 했지만 저는 처음에 어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막 남들만큼 밖에서 행아웃하면서 외식을 하는 일이 잦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용품 비용이라던가 장보기 비용, 뭐 교통비, 여가비 이렇게 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돈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체크를 받기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정착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잡을 구할 때 보통은 이제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을 먼저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구했어도 그 한 달은 한국에 있는 돈을 섞어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워홀을 가게 된 계기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셨는지 체류 기간도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9월에 캐나다에 입국을 했고 2025년 10월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워홀을 온 계기는 이제 뭐 크게 영어 공부 그리고 해외에서의 문화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워홀을 진짜 결심하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길었거든요. 이거를 공유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워홀을 결정하게 된 좀 첫 번째 이유는 기회는 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교환학생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설명회도 들으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일단 영어를 아예 못했고 그리고 당시 제 동기들 중에서는 이렇게 교환학생이라던가 워홀을 가는 사람들 아예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해서 빨리 취업을 하려는 편이었어요. 선배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뒤처질까봐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 지원 시기가 될 때마다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다가 기회가 딱 한 번 남았을 때 이거 놓치기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 때나 가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번 거는 그러면 지원이라도 해보자 하고 제가 그때 어학 성적을 맞추려고 급하게 토익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일이 저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회가 그대로 남아있어주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힐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회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이거는 있을 때 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환학생 기회는 놓쳐버렸지만 워홀은 아직 나의 기회가 있으니까 워홀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알바를 열심히 해서 처음으로 유럽 여행 갔어요. 근데 저는 가서 내내 들었던 생각이 여기서 사는 건 어떨까?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자꾸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일본을 처음 갔을 때도 일본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막 부산을 갔을 때도 양양을 갔을 때도 이 바닷가 주변에서의 삶은 어떨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거죠. 나는 뭔가 이 갈증은 여행으로 해결이 될 게 아닌 것 같다. 나는 다른 곳에서 살아봐야지 갈증이 풀릴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워홀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몇 살 때 가셨나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24살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26살에 워홀을 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24살이면은 진짜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도 진짜 나이에 많이 얽매여서 지냈거든요. 뭔가를 좀 도전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는 데 있어 나는 늦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저는 20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한 2년만 지나서 2년 전에 나를 다시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되게 어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좀 그때 늦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근데 난 이미 늦어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2년이 지나서 다시 또 2년 전에 나를 돌이켜보면
그때 진짜 늦은 게 아니었는데 근데 난 이미 완전 늦어버렸는데 막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6살에 워홀 결정하면서 당연히 고민 너무 많았죠. 걱정도 많고. 근데 지금의 저는 그때라도 이거를 결정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은 아직도 이 나이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 있다가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무슨 심정인지는 너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26살에 워홀을 다녀온 걸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었다는 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늦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혹시 기존에 커리어가 있었다면 그걸 다 중단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회사를 짧게 다녀서 이걸 막 커리어라고 말할 정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워홀을 다녀왔을 때 그 1년의 공백기가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워홀을 이제 1년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전 이 1년이 그렇게 공백기처럼 여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1년을 내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전에 일했던 걸 까먹고 감을 다 잃고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워홀을 갔을 때 만난 어떤 언니가 이제 자기 커리어에 되게 긴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백기를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워홀 1년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서 1년 살았습니다. 이런 거는 어디 이력서에 넣어도 쳐주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워홀에서 이제 했던 경험을 충분히 유의미한 경험으로 녹여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를 완전 막 백지 같은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워홀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남으려면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얻고 싶은 게 뭔지 그런 목표 설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와야지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썰 같은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악덕 사장을 만난 썰 있으신가요? 캐나다도 한국처럼 번따 문화가 있나요? 외국인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대시하는지 궁금해요. 캐나다도 인종차별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지금 같이 넣으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썰끼리 묶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관련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간단한 영어만 할 줄 아는데 1년 정도 20분 전화 영어를 꾸준히 하면 알바할 때 괜찮을까요? 1년 정도 20분 전화 영어를 꾸준히 하신다면 이게 전화만 수동적으로 하고 끊는 게 아니고 그 전화를 할 때마다 뭐 한두 개 정도 표현을 배워 가신다. 주 2회든 주 3회든 저는 영어가 정말 많이 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알바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알바할 때 되게 비슷한 표현만 계속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괜찮을 겁니다. 또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아직은 이제 초급에 좀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간단한 일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회화 수준을 원하신다면 저 영어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미드는 진짜 안 봤고요. 영어 브이로그를 주로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표현 아니면서도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한국어랑 영어 자막이 같이 지원이 되는 브이로그를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뭐 그냥 보기도 하고 영어 자막이라도 있으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난이도가 맞고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 컨텐츠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포분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거나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런 걸 막 말해주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말을 되게 슬랭 같은 걸 안 쓰고 좀 담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을 하기도 좋고 쉐도잉 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저는 요즘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브이로그로 공부를 했을 때 저는 I'm going to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제가 가장 처음 적었던 표현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초급자 분들이 뭐 표현을 배우거나 리스닝 아니면 쉐도잉을 하는 데 있어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전에 말씀 주신 분처럼 내가 배운 표현을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통해서 이제 계속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캐네디언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하는 법 알고 싶어요. 당당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당당해져야 돼요. 당당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캐네디언들은 악센트도 부드럽고 성격도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못 알아들었다고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저도 좀 은행 업무를 본다던가 하면 전화로 영어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단어도 모르고. 그럼 저는 항상 나 이거 세컨 랭귀지여서 이해 못하는데 말을 좀 천천히 해줄 수 있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발음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거? 한국 사람들은 가끔 그 발음 가지고 비웃을 때가 있는데
저는 발음을 가지고 비우는 게 더 웃기거든요. 왜 비우는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에 있어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더 자신 없게 나갈 테니까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당당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많았던 질문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 캐나다는 어플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되게 흔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저도 이제 범블을 다운받았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별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단 한 번도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고, 저는 주로 일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 군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도 외국인 친구도 다 그 일하는 공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트렌디한 모습이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지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뭔가 잘 꾸미는 사람한테 이제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꾸미는 모습이 결국 내 취향이나 성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냥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해진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일할 때 되게 펑키한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끼리 취향이 더 맞아서 더 금방 친해지고 행아웃도 더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겉모습보다도 서로 대화했을 때 그 바이브가 맞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카페나 펍 같은 데를 혼자 자주 다녔는데, 이런 데 혼자 있으면 말을 먼저 걸어주기도 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성의 접근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한 번은 제가 펍에서 혼자 칵테일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우연히 정말 혼자 온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캐네디언이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영상을 찍고 있어서 분명히 브이로그 중에 이제 그게 나온 장면이 있을 거예요. 우연찮은 기회로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다음날이 샌 패트릭스 데이였거든요. 근데 다음날 우리 뭐 파티하는 거 있는데 놀러 올래? 이렇게 초대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현지인 친구를 못 사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별론가? 내가 잘 못 어울리나?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특히 밴쿠버는 친구를 사귀기 그렇게 쉬운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내가 알던 그룹과 이렇게 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캐네디언들도 별로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를 막 사귀고 나가서 노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제 친구 사귀기 어려운 이유가 내가 동양인이고 영어가 편하지 않아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일을 하는데 한 캐네디언 여성분이 오셨거든요. 한 20분을 대화를 했어요. 되게 안 바빠서. 토론토에서 오셨대요. 근데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밴쿠버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뭔가 토론토는 좀 더 활발하고 막 어울려 노는 분위기인데 밴쿠버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다. 지낸 지 한 2년인가 3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친구 사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친구 사귀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소 300 이상 벌고 싶은데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단순한 방법은 이제 팁잡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팁잡이라 그러면 이제 레스토랑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레스토랑 서버로 주 40시간을 만에 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최소 300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메뉴 단가가 비싼 곳, 주류를 취급하는 곳, 또 이제 투고보다는 매장 손님 비율이 높은 곳, 이런 데서 팁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시간당 팁이 시간당 시급보다 잘 나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은 주방 직원들도 팁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팁을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번 4월과 7월의 수입을 공유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다르게 두 달치를 공유드리려면 이게 팁잡은 수입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일단 4월은 제가 투잡을 했어요. 두 곳에서 일을 했는데, 바에서 바텐더 겸 서버로 일을 했고 주 2일에서 3일 일을 갔어요. 여기는 팁이 진짜 편차가 커서 하루에 10불을 벌기도 하고 100불을 벌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이제 브런치 카페였는데 제가 여기서 서버가 아니고 호스트로 일을 했어요. 팁을 서버의 반 정도 받아요. 여기는 이제 주 4일 26시간 정도를 거의 고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한 달 일한 걸 좀 그냥 평균을 내보자면 매주 43시간씩 일을 했고 4월 한 달 수익이 $4,9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7월은 브런치 카페 한 곳에서만 일을 했고 원래 호스트로 일을 했는데 서버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팁이 올라갔죠. 그리고 7월은 이제 밴쿠버 성수기라서 팁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7월 한 달 동안 서버로 주 4일 28시간씩 일을 했을 때 총 $4,209를 벌었더라고요. 이때 이제 7월 마지막 주에는 3일도 제가 일을 했는데 그냥 주 4일 4주 일했다고 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다 최저시급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팁을 받냐 안 받냐, 또 어디서 일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수입의 격차가 크거든요. 또 이렇게 딱 보시면은 막 28시간 일을 해서 막 400만 원 벌고 그럼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비수기인 겨울은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팁도 줄어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4월과 7월은 제가
제가 데이오프를 따로 내지 않고 한 달을 꾸준히 일을 했던 달이라서 공유를 드린 건데, 이런 팁잡은 여러분이 막 한 달 중에 뭐 휴가라든가 다른 이유로 일을 한 날이 좀 줄었다, 그러면 그만큼 비는 돈도 진짜 큽니다. 고정 지출은 이건 제가 완전 꼼꼼하게 추적을 한 건 아닌데, 렌트비가 이제 매달 125만 원, 제가 핸드폰비가 평균 150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금제, 기기값, 핸드폰 앱 결제까지 합쳐서 나온 비용입니다. 제가 중간에 캐나다에서 한번 핸드폰을 바꿨는데 제가 할부로 체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나간 거고, 근데 이제 요금제만 한다면 뭐 그냥 평균 50불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비용으로 달에 84불 냈고, 교통비가 이제 버스비가 달에 한 70불 정도씩 나갔던 것 같아요. 집이 다운타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매달 네일아트를 받았는데 항상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불 정도씩 고정으로 나갔고, 저는 이제 집밥을 좀 최대한 만들어 먹으려고 하기는 했거든요. 장보기 값이 한 최소 50만 원씩은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참고로 또 저는 이제 주에 2번은 외식하는 날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홀을 하면서 제가 저축한 부분들도 공유를 드리자면, 제가 세이빙을 목적으로 한국에 중간중간 돈을 보냈는데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2년을 워홀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중간에 연장을 하면서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잡을 또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 전에 했던 저축은 좀 추적이 안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잡을 구해서 벌었던 돈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10개월 정도 일을 했고, 마지막 달에 렌트비도 안 냈고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에 보냈던 총 금액은 $8,900, 약 89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축이라는 거는 내가 좀 더 아끼고 여행도 덜 가야지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여행을 가서 돈을 썼던 게, 유럽 여행을 가서 450만 원 정도를 썼고, 그리고 제가 근교 여행을 2번을 갔어요. 켈로나랑 빅토리아를 갔는데 갔다 올 때마다 한 70만 원을 썼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안 들 텐데 이제 저는 막 2박 3일 다녀오고 차도 렌트해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커로 일하는데 어제 로컬잡 인터뷰를 보고 왔어요. 일하면서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을까요? 마인드라기보다는 제가 할인잡과 로컬잡 그 양쪽에서 일을 해봤을 때 좀 차이가, 할인잡에서 일할 때는 완전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일하는 중에 막 직원들끼리 떠들고 사담 같은 거 이제 하면 안 되고, 일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로컬잡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처음에 진짜 적응이 안 됐던 게, 일하면서 직원들끼리 대화를 진짜 많이 해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진짜 일만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만 하지? 라는 좀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스몰톡을 시도를 하면서 내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토론토 살고 있는데 밴쿠버로 지역 이동을 고민 중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나요? 날씨가 어떤지 궁금해요. 겨울에 진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이게 비가 엄청 쏟아질 때도 있고 좀 우산 쓰기 애매하게 내릴 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밴쿠버 날씨가 제가 생각을 했던 것만큼 별로는 아니었어요. 막 365일 중에 300일은 비가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겨울도 실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아요. 막 롱패딩 입어야 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겨울을 2번 보내고 지금 올해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건데 진짜 너무 추워요. 공기가 너무 차갑습니다. 저도 곧 캐나다를 워홀을 가는데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 궁금해요. 제가 이전에 이미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는 안 나온 이제 아이템 4개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약인데 이제 상비약 많이 챙겨 오시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실은 약 종류도 되게 많고 저는 실은 캐나다 약이 더 잘 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상비약 정도만 챙겨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여성분들께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경구 피임약으로 피임을 한다, 아니면 내가 다른 이유로 어떤 특정 피임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 하시면 피임약을 좀 넉넉하게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한국과 캐나다는 피임약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종류 브랜드 경구 피임약 있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냥 브랜드 이름만 말을 하면 바로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사업 피임약은 약국에서 바로 살 수가 없고 병원에 들린 다음에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업 피임약은 약국 가서 그냥 사업 피임약 주세요 하면 바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경구 피임약 주세요라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약사가 나한테 어떤 피임약이 맞는지 그걸 되게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지, 신장이나 심장은 괜찮은지, 뭐 임신 가능성은 있는지, 또 그 자리에서 막 혈압도 재고 이거를 다 물어보신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제조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MSP인지 어떤 보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험이 없으면 한 2만 원 정도 내고 이제 또 그 피임약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과정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임약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를 좀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평소에 피임약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홀 오면은 여행 갈 일이 좀 생기잖아요. 제발
제발 이날만큼은 생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쯤은 챙겨 오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전압기를 하나 정도 갖고 오는 거 추천드려요. 보통 이제 캐나다 온다고 이제 캐나다용 전압기를 위주로 사오잖아요. 근데 내가 워홀을 하는 동안 어느 나라로 여행 갈지 모르잖아요. 보통은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 쪽으로 가서 문제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에도 없던 유럽을 갑자기 결정을 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전 이미 유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멀티 전압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전 이거를 한국에서 샀을 때도 좀 비싸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명사진입니다. 내가 거기서 갑자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될지 또 모르잖아요. 이미 워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증명사진도 찍었을 거고 분의 증명사진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 까먹지 말고 챙겨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 번호를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이게 본인 인증 문자 수신용으로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해외로 IP가 바뀌면서 갑자기 본인 인증을 요청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한국 번호 없어서 좀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는 워홀로 비자를 총 4년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한국 번호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롱폼은 아니고 예전에 숏폼으로 프리티 캐나다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그 광고를 진행했던 게 제가 이미 그 불편함을 꽤 느껴봤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하고 광고를 진행했던 거거든요. 지금 영상은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캐나다 워홀러들을 위한 요금제가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워홀 하시면서 다녔던 여행지 중 가장 좋았던 곳도 궁금합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투어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지였어요. 투어라서 자동차를 진짜 오래 타거든요. 그런 부분이 살짝 지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캐년은 살면서 한 번쯤은 진짜 봐야 될 곳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랜드 캐년 중에서도 진짜 딱 한 곳만 가볼 수가 있다 하면 저는 자이언 캐년이었어요. 뭔가 되게 웅장하고 신비롭고 이게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곳이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브런치 카페에서 일할 때 검은 옷 필수였나요? 아니요, 브런치 카페에서 드레스 코드는 따로 없었습니다. 거의 스시집이나 이제 바에서 주로 검은색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 아마 제가 검은 옷을 되게 많이 입고 나와서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옷에 뭔가 잘 묻혀가지고 그냥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거주할 만한 지역 추천해주세요. 저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이제 다운타운 중에서는 콜라버랑 그 웨스트엔드, 잉글리시 베이 쪽에서 집을 구할 것 같아요. 제가 다운타운 중에서도 이제 차이나타운 스테이션 근처, 예일타운, 그리고 가스타운 이렇게 세 곳에서 다 살아봤는데 너무 홈리스도 많고 너무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고 좀 별로였어요. 저는 또 일을 키칠라노에서 했기 때문에 웨스트 브로드웨이 쪽에서 살았는데 저는 이 동네를 진짜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적막은 아니면서도 꽤나 한적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지낼 때 약간의 백색 소음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쪽 되게 괜찮았고 또 이제 저녁에도 강아지 산책하고 이러는 분들 많고 홈리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안 보였기 때문에 저녁에 다니기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또 제가 키칠라노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일했던 코워커들 중에 되게 상당수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쪽 동네부터 해서 키칠라노 쪽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좀 캐나다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로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을 굳이 꼽자면 이쪽은 이제 건물들이 전반적으로 좀 노후된 편인 것 같아요. 캐나다 와서 외적, 내적으로 가장 크게 변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나이도 궁금해요. 제 현재 나이는 98년생입니다. 우선 외적으로 바뀐 건 전 예전에는 좀 하얀 피부를 되게 고수를 했는데 지금은 좀 태닝한 피부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작년에 태닝을 많이 해서 피부가 좀 어두웠는데 지금 다시 밝아진 거거든요. 여름에 다시 또 태닝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눈썹을 항상 일자로 그렸는데 지금 되게 아치형이거든요. 원래 눈썹이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눈썹이 날 때 아치형으로 나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냥 일자로 그리길래 일자 눈썹이 예쁜가 보다 하고 그냥 일자로 그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캐나다 가서 눈썹 모양을 바꾼 건데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이 눈썹 모양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눈썹 모양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이거 눈썹 문신한 거냐, 이 모양이 되게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실은 이제 이거 빼고는 그렇게 메이크업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쓰던 제품들을 계속 쓰고 있는 편인데 이게 피부톤이 좀 낮아지고 눈썹 모양이 바뀌면서 인상이 좀 바뀌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답변을 쓰다가 생각이 난 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스타일에 별로 변화를 줘본 적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줬는데 그게 안 어울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머리 염색만 해도 이게 저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태닝 하신 분들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태닝을 하면 그게 안 어울릴까 봐 뭔가 그 반응이 무서워서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캐나다 와서는 누가 저의 이전의 모습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것저것 편하게 다른 걸 좀 시도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태닝하고 혼자 되게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 바뀐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진짜 오래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제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말로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가장 생각나는 걸 하나 뽑아보자면 이런 걸 좀 당위적 사고라고 하나요? 당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살면서 다양한 외국인도 만났지만 저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온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왜냐는 질문을 자꾸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걸 왜 잘하고 싶은데? 너는 그걸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같은 문화에서 자랐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왜냐는 질문을 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와서 저한테 그 이유를 자꾸 물어보니까 뭔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저도 모르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따르고 집착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이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만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캐나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캐나다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 실은 캐나다가 요즘 좀 그리워요. 항상 지내면서도 그렇고 전 지금도 되게 노잼 나라라는 생각도 들고 노잼 도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캐나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되게 좋은 추억도 많고 여름도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저는 아일랜드를 가게 되면서 비자가 만료가 될 예정이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캐나다는 분명 여행으로라도 다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워홀 이후에 어떤 삶을 계획 중이신지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계획이 있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홀에 와서 제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원래 일을 하던 쪽과 비슷한 곳에서 취업을 하는 게 그냥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일단 사라진 상태고요. 저는 일단 1년 비자를 가지고 아일랜드 가서 살 계획이고 1년 비자를 가지고 취업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의 생각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외 취업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유럽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긴 비자를 갖기 위해서 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저는 학교를 갈 의지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요. 저도 당연히 이제 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나이에 대한 불안이 있기도 한데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불안하다고 해서 그냥 한국에서 무작정 일자리를 구해서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Q&A는 이렇게 끝이 났고 인스타 질문지에 질문을 주신 것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Q&A 영상을 진짜 잘 만들고 싶었는데 영상이 여러 번 다르게 촬영이 되면서 영상 화면도 오디오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